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 발표를 맡게 된 김지태라고 합니다. 일단 미리 양해 말씀 드릴 거는 제가 이거 연습을 해봤는데 4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가끔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제 다른 IT 기업들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가 저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세션에서는 네이버 서비스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고 있는 저희 팀의 프로세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정도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NHN 테크놀로지 서비스에 근무하고 있는 김지태라고 합니다. 제가 작업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얼마 전에 오픈한 이제 라인 파이어폭스 OS 버전을 제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 CHS 프로젝트, 네이버 인버스 서비스, 그리고 네이버 모바일 날씨.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내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고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론트엔드 개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론트엔드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죠. 사실 프론트엔드라고 한다면 이제 웹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IT 회사고 웹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웹에서의 프론트엔드 개발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웹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가지 언어로 이루어진 프론트엔드 개발 영역과 그리고 뭐 웹서버나 아니면 자바, ASP, PHP 등 이제 수많은 서버들이 있죠. 이렇게 백엔드 영역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그리고 사용자는 모바일이나 PC 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만드는 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나눈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이 개발하는 언어가 웹브라우저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바나 ASP, PHP 같은 언어들은 웹서버나 이제 와스 서버의 도움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HTML로 렌더링이 되는 거지 실제 HTML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건 아니죠. 네. 자, 다시 한번 웹에서의 프론트엔드를 정의를 해보면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이제 사용자가 이용하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단순히 그림이나 텍스트, 정보들만 제공을 했던 홈페이지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UI들로 구성되어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프론트엔드 개발팀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비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자바스크립트가 없는 상태의 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네이버 메인이죠. 자바스크립트를 껐을 경우에 일부 군데군데 안 보이는 영역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UI들이 있는데 모든 UI들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글 서비스를 살펴보면 자, 네이버보다 더 심하죠. 아예 안 나옵니다. 네이버 이게 구글 지도인데요.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아예 서비스가 모두 자바스크립트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비활성화하게 되면 이렇게 아무 페이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데군데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고 자, 그렇다고 해도 이제 동영상이라도 플레이가 되면 그나마 오케이인데 동영상 자체가 플레이가 안 돼요. 이제 유튜브의 핵심 서비스가 동영상 플레이인데 그게 안 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도 앞서 보신 사이트들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기능들이 작동 안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제 조금 전에 상단에 보신 것처럼 사용자에게 더 좋은 경험을 하시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켜거나 아니면 모바일로 접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을 때에도 메인 서비스, 중요한 서비스들은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정책들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UI나 편리한 UI들을 좀 사용을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지원한다.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글로벌 사이트들도 다 자바스크립트가 없을 경우에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프론트엔드 개발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는 웹 환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에서는 프론트엔드 개발로 정적인 사이트를 만드는 마크업 조직과 그리고 동적인 사이트를 만드는 자바스크립트 개발 조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복잡한 사용자 UI를 구현하거나 아니면 AJAX를 통해서 백엔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통신하는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TML5랑 Node.js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웹앱,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백엔드 서비스까지 그 영역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도 이제 Node.js를 가지고 백엔드 서버까지는 구축을 하지 못해봤는데, 이제 사내 프로젝트 몇 가지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백엔드 쪽 개발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Node.js 서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좀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프론트엔드 개발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 글로벌 IT 기업들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현해야 되는 UI들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프론트엔드 기술만으로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이라 하는 것을 브라우저 기술로 사용자 UI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네이버 프론트엔드 개발 프로세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속해 있는 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는 NHN 테크놀로지 서비스의 UIT 개발실 소속으로 총 14명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고 써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프론트엔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육생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서 하는 역할들은 물론 네이버 서비스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최신 IT 기술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그룹을 페이스북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매주 진행하는 팀 세미나 자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네이버 조직들은 이제 크게 5가지로 분리가 가능한데요. 기획, 디자인, 마커,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기획 쪽에서 이제 상세 기획을 해서 디자인이나 마커, 그리고 백엔드, 프론트엔드에 이제 공유를 하겠죠. 저희는 이제 그 기획서를 보고 스펙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스펙을 분석을 하다가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일정을 촉박해서 구현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획 쪽에 다시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디자인이 완료가 되고 마크업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 프론트엔드 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저 디자인되고 마크업 되는 시간 자체를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미리 기술 협의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마크업을 하겠다, 어떤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하겠다, 그걸 정의를 하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배포 및 테스트 단계를 거쳐서 저희는 실제 백엔드 쪽으로 코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전달하고 나면 백엔드 쪽에서는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게 되고 몇 단계에서 이제 테스트 과정을 더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세스를 소개하면서 도우미 역할을 할 자판기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 자판기 프로젝트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일반적인 자판기의 기능들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상품 전시 영역, 그리고 금전 투입 영역, 그리고 콘솔 영역에 대한 상세 스펙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판기를 개발해 봄으로써 이제 개발자들은 기본적인 코드 설계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돈 컨트롤, 라이브러리 활용, 그리고 이벤트 처리에 대한 고민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사내 교육 과정으로 이제 다루고 있고요. 저도 이 자판기를 만들면서 개발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레벨보다는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각 단계별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그런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는 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 분석 단계인데요. 스펙 분석 단계는 이제 4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UI 상세 기획 분석, 그리고 프레임워크 선택, 라이브러리 선택, 그리고 일정 산출 단계인데요. 먼저 UI와 상세 기획서를 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 먼저 자판기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계를 분석을 해보면 음료수 디스플레이 영역에 대한 스펙들과 그리고 돈 투입 영역, 그리고 내지감 영역, 그리고 콘솔 영역 이렇게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스펙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스펙 분석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 이슈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술 이슈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구현도 하지 못할 뿐더러 이후에 프로젝트 종료 종반에 가서 저희가 이거 기술적으로 안 돼서 구현 못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펙 분석 단계에서 기술 이슈를 꼼꼼히 체크할수록 향후 개발 이슈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레임워크 선택입니다. UI와 상세 기획서 모두 분석을 마치고 나면 이제 이 프로젝트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들이 이제 프레임워크에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손쉽게 개발이 가능한 점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각 개발자들이 가진 다양한 코딩 스타일, 개발 스타일들을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틀에 가둬놓아서 일관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프레임워크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앵귤러.js 그리고 백본.js처럼 인기 있는 것부터 뭐 조사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거지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프레임워크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한 수십 수백 개의 프레임워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야 될까요? 이제 실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프레임워크를 직접 사용해 보는 건데 솔직히 불가능하죠. 수십 수백 개를 언제 사용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것들을 추려서 그것들 중에서 조금씩 사용을 해보고 저희 프로젝트에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프레임워크에 대한 트렌드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제 검색해보니까 압도적으로 앵귤러.js가 요즘엔 많더라고요. 뭐 다른 것들은 진짜 고만고만하게 보이지도 않죠. 네, 그래서 이번 자판기에서는 앵귤러.js를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프레임워크는 이제 좀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만 좀 효율이 있어서 자판기에서는 좀 소용이 없지만 그냥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준비할 겸 앵귤러.js를 통해서 구현을 해봤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레임워크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이제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 프레임워크 이제 이해하는 비용 그리고 개발자들이 다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이제 돈 컨트롤이나 데이터 컨트롤, 그리고 모바일 UI나 템플릿 엔진 등 이제 특정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드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라이브러리는 이제 가끔가다 프레임워크랑 혼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레임워크는 다른 점이 각 코드들의 연관관계가 크게 없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라이브러리는 톡과 삽과 망치 같은 연장으로서 개발자가 실제 특정 부분에 사용하는 용도로서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데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차, 비행기, 배와 같은 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타서 엔진을 켜고 기어를 넣고 핸들을 돌리는 것 같이 프레임워크를 조정을 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러리도 수많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저기 진도도 이제 저희 네이버에서 만든 거지만 라이브러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자판기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료수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컨트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컨트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언더스코어 JS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 요즘 만들 때 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죠. 많이 사용하는 jQuery와 그리고 이제 모바일 서비스와 같은 조금 용량이라든가 리소스를 좀 경량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보신 것처럼 돈을 드래그해서 돈 투입구에 넣어야 하는데 드래그 앤 드롭 컴포넌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jQuery UI에는 드래그 앤 드롭 컴포넌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네이버 서비스에서는 정책적으로 이제 진도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진도를 활용해서 자체적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이제 jQuery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지만 저희 네이버 서비스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 서비스들이 진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좀 불편해요. 사용하기는.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가지 라이브러리만 사용을 해도 개발하는 데 크게 지장 없는 것 같죠, 자판기는. 이처럼 중요한 거는 수많은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검색을 해보고 거의 다 구현이 돼 있더라고요. 구글이 다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사다가 쓰던가 아니면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쓰던가 그것도 안 될 때는 저희는 실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일정 산출 단계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개발자가 직접 스펙을 분석하고 일정을 산출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회의나 휴식 시간, 리서치 등 실제 개발 시간이 아니라도 일상적으로 소모되는 시간 많죠. 하루 8시간 중에 한 3시간, 4시간씩 회의를 하거나 그 시간까지 이제 개발 시간에 포함을 시켜서 추정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개발자가 야근하는 사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소모되는 시간도 개발 일정에 포함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스펙이 복잡하거나 투입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플래닝 포커와 같은 게임으로 일정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플래닝 포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에서 일정 추정 시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이 플래닝 포커를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모여서 카드를 들고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스펙 이해도가 증가가 되고 토론을 통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일정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카드들을 각 팀원들이 가지고 있고요. 스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설명을 하고 그 스펙에 대한 어느 정도 소요될 거다라는 숫자 카드를 하나씩 제출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숫자와 가장 작은 숫자를 낸 개발자의 의견을 듣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숫자를 냈다는 것은 그 개발자의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이슈가 있어서 이거는 일정을 크게 잡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작은 숫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엄청 개발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스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개발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시간이면 끝나는 작업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듣고 다시 숫자 카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카드가 통일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내고 있고요.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평균값으로 사용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저기 보이시는 숫자 카드가 시간이 아니에요. 저 1이라는 숫자, 그 특정 스펙이 가장 작은, 그러니까 가장 짧게 걸리는 스펙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의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를 출력하는 기능이 가장 쉬운 스펙이다. 그거는 30분이 걸린다. 그럼 숫자 1은 30분입니다. 그래서 숫자 2 같은 경우는 1시간, 3은 1시간 반.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스펙 분석 단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스펙
정리를 해보면 스펙 분석을 철저하게 할수록 개발 이슈는 감소되고, 그리고 프레임워크 사용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협의를 해놓으면 아까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이제 중복해서 개발자가 인덱스 파일에 뭐 라이브러리 똑같은 기능들 하는 jQuery 버전 1.9 아니면 2.0 뭐 수많은 jQuery들이 포함되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플래닝 포커와 같은 객관적인 일정 산출 방법을 도입하면 일정 추정의 정확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마지막 줄처럼 이제 오픈 일정이 정해져 있고 이거 개발해 달라 오면 뭐 저희도 할 수 없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술 협의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모든 프로젝트 이슈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이제 협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기획서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이 스펙이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할 경우 기획팀과 협의를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협의하는 거는 저희는 마크업 개발팀과 백엔드 개발팀 간의 협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크업 협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을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개발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컴포넌트를 이제 정해진 마크업 규칙이 있죠. 그 마크업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다 이제 마크업 조직이랑 분리가 돼 있어서 그 마크업 개발자한테 이런 라이브러리를 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크업 구조로 해달라 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특히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UI를 신규 개발할 경우에는 마크업 스펙부터 시작해서 스크립트 스펙까지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마크업 개발 조직 같은 경우는 저희와 이제 경험이 많아서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미리미리 그래서 요즘에는 말 안 해줘도 알아서 그 라이브러리 가지고 아예 적용을 해서 주시더라고요. 네. 자판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마크업 구조가 협의를 할 정도의 스펙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백엔드 쪽과 API 정의를 하는데요.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UI를 구현하기도 하지만 이제 AJAX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렌더링해서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펙 분석 단계에서 데이터 API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와 API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를 기준으로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진행하는데요. 자판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는 이제 음료수 출력에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음료수 고유 아이디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클래스가 있고, 네임이 있고, 가격이 있고, 그리고 자판기에 들어있는 뭐 개수 그렇게 지정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출력을 위한 데이터를 정의를 해봤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 아이디도 있고, 그리고 이게 동전인지 지폐인지 구분하기 위한 타입도 있고, 그리고 이미지 클래스가 있고, 네임, 값 다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미리 정의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정의할 때는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요. 이미지 클래스를 저희가 데이터로 쓰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크업 개발팀과 협의가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마크업 팀에서 W100이라는 클래스에 500원을 넣어놓으면 500원을 출력되니까.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세 조직이 다 협업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기술 협의 단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기술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협의를 통해서 스펙을 조절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마크업 조직과 협의를 하고 데이터 API를 사용하게 될 경우는 백엔드와 협의. 자, 그리고 이렇게 미리 데이터를 정의를 해서 백엔드 API들이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저희는 먼저 개발을 진행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타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을 할 텐데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션에서는 자판기를 구현하는 코드라든가 로직을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프로젝트를 처음 세팅하는 것부터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어떤 식으로 배포하는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소를 세팅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깃을 이용해서 저장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SVN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대세다 하니까 깃으로 다 넘어갔고요. 신규 프로젝트나 이관이 가능한 거는 다 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소 관리 도구가 필요한데 뭐 일반 개발자 PC에다 설치해 놓고 써도 되지만
저희는 이제 따로 GitLab을 사용해서 특정 서버에다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GitHub와 비슷한 UI를 가졌기 때문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적응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이제 이후 세션에, 마지막 세션에 설명드릴 요비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구축할 당시에는 요비가 개발 중이라서 적용을 못했고요. 이제 다른 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요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세팅인데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디렉토리 구조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 git ignore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트를 쓰기 위해서 grunt.js 파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각 사이트에 가서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일일이 파일을 생성해서 세팅을 해야 됐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캐폴딩을 지원하는 도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스캐폴딩이라 하면 미리 정의된 구조대로 어딘가에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그걸 다운받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맨이나 그런트 이닛 같은 스캐폴딩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HTML5 보일러플레이트, 그리고 GitHub에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초기화하면 비용이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그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은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저희 프로젝트에 맞도록. 그렇게 프로젝트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된 거를 다시 배포를 하고 이후 프로젝트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일단 자판기 프로젝트에서는 AngularJS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GitHub에 찾아보니까 AngularJS seed라는 보일러플레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레임워크 설치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초기화하는 것처럼 되게 귀찮죠. 라이브러리 10개만 사용해도 10개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일 하나씩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특정 디렉토리에다 다 복사를 해놓고 인덱스 파일에다 추가를 하고 되게 귀찮죠. 그게 100개라면 못하죠. 네. 최근에는 이제 npm 보호와 같은 패키지 관리 도구들이 출현을 했어요. 이것들을 사용하니까 되게 쉽게 관리가 가능하더라고요. 단지 명령어 몇 개만 치면 특정 디렉토리에 그것들이 다 설치가 되고 인덱스 파일에 추가까지 해주는 기능 보호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저장소에 다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서버 용량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프로젝트가 뭐 하나일 땐 상관이 없는데 뭐 100개 진행하면 똑같은 라이브러리들이 서버에 다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라이브러리 관리 도구를 쓰면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자체는 무시를 하고 저장소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는 명령 하나만 치면 자기 PC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손쉽게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호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를 설치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령어는 보호, 인스톨, 그리고 라이브러리 네임, 그리고 세이브 옵션을 추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될 경우 이제 보호.json 파일이라는 파일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디펜던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뭐 앵귤러, 그리고 앵귤러 라우터, 뭐 jQuery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세이브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json이 실제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제가 아닌 다른 개발자가 이 프로젝트를 다운받을 경우에 보호 인스톨 한 번만 치게 되면 저 라이브러리들이 다 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보호 인스톨을 이제 콘솔에다 치게 되면 그 개발자의 PC에 보호 언더바 컴포넌트 밑으로 라이브러리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관리가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 보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판기 구조를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JS라는 것 자체가 많은 기능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 하나에다가 모든 기능들을 많이 구현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되게 복잡해졌죠, UI들이. 그렇기 때문에 구조 설계 작업이 꼭 필요하고 개발자 한 명이 개발할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 사람이 개발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일정한 규칙을 갖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저희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이제 거의 대부분 백엔드 개발을 하시다고 오셔서 이제 객체 지향 구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객체 지향 구조 설계를 좀 하고 있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객체 지향 구조 설계 방식보다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AngularJS, 예를 들면 AngularJS의 규칙, 뭐 모듈 단위로 개발을 하죠. 그리고 공통 영역은 서비스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설계 방식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설계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진짜 설계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판기에 대해서 구조를 설계를 해보면 자판기가 이제 4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모듈로 쪼개봤습니다. 프로덕트 리스트, 그리고 머니박스, 그리고 월렛, 그리고 콘솔. 이렇게 4개의 모듈로 하고 개발자 A한테 뭐 음료수 부분 개발해. 그리고 B한테는 뭐 콘솔 영역 개발해. 나는 다른 데 개발할게. 이렇게 나눠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앵귤러에서는 이제 공통된 데이터나 각 모듈 간의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서비스라는 녀석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음료수, 돈, 내 주머니, 콘솔에 대한 서비스들을 각각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프로덕트 서비스를 가지고 음료수를 출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콘솔 영역에서, 동전 투입 영역에서는 물건을 눌렀을 때 그 음료수 가격만큼 또 가격을 감소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동전 투입 영역은 프로덕트 서비스에서 그 물건의 가격을 가져오는 등 서비스로 공통된 데이터를 빼서 개발을 해봤습니다. 뭐 실제 이런 개발 관련된 내용은 이 세션에서는 뭐 다루지 않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실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프로젝트 시작 시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뭐 한두 번이야 괜찮겠지만 이제 그게 반복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맨이나 뭐 npm, 그런트 같은 툴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나 개발자들의 역량, 그리고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서 구조 설계 작업이 필요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요맨으로 이제 앱을 생성을 하고요.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고 보어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설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런트를 이용해서 배포나 이후에 설명드린 배포 작업이나 테스트 작업에 대한 자동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배포 테스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개발이 완료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CSS나 JS 파일을 병합을 하고 이제 각 코드들을 압축하고 난독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병합된 CSS, JS 파일을 다시 인덱스 파일에서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JS 파일들에 이제 사용한 API들, 그것들을 문서로 생성을 해서 개발팀에 넘겨줘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개발이 할 때마다, 개발 조금이라도 건들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행하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요. 뭐 자동화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런트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반복적인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작업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명령 하나로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CI 서버 같은 걸 활용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명령어 실행 자체도 자동화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구축은 하지 않았고, 보통 카피나 클린, 그리고 어글리파이 JS, JS.doc 같은 플러그인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트가 커피 스크립트나 사스 등 이제 전처리 언어들도 컴파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필요할 경우 그런트 플러그인을 검색해보면 배포 자동화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판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판기에 이제 카피 작업을 정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클린 작업, 그리고 어글리파이 작업을 정의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 어글리파이 작업입니다. app.build의 src 밑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와 모든 JS 파일을 m 밑에 dist app.js 파일이라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을 하고 난독화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인데, 이 작업들 3가지를 이제 빌드라는 태스크로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이제 빌드라는 태스크로 등록을 하면 클린, 카피, 어글리파이, 클린 이렇게 4단계의 작업들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는 거죠. 이거를 단순히 그런트 빌드를 돌리게 되면 뭐 작업 뭔가 됐죠. 그것들이 결과물이 dist 밑에 app.js 파일 하나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압축이 되어 있고 난독화까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이제 성능 최적화 작업인데, 저희는 성능 최적화 작업을 YSlow와 페이지 스피드 도구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것들을 사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돌리고 나서 가이드라인들을 제공을 해줘요.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 이것들을 하면 성능이 좋아질 것이다. 솔직히 이것들만 수행을 해도 70~80%가 완료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좀 많아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자주 하기 때문에 익숙해서 일단 이 툴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고요. 그 이후로 추가 최적화 작업을 하는 게 크롬 개발자 도구에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죠. 그것들을 사용해서 최적화를 더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도구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요청을 분석하고 리소스를 최적화하고 있고요. 타임라인 기능을 통하면 이제 불필요한 이벤트나 메모리 낭비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파일 탭을 이용하면 실제 자바스크립트가 사용하는 CPU까지 분석이 가능하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능 테스트인데요. 저희는 크게 3가지 단계로 기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테스트로 개발자가 이제 개발하는 내내 계속 뭐 Q유닛이나 테스트나 아니면 손으로 하든지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고 각 조직의 이제 개발 코드들이 어느 정도 합쳐지면 프로젝트 팀 자체가 2차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오픈 직전에 코드 프리징까지 완료를 하고 전문 QA에 의해서 최종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슈들은 이제 이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틀라시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슈들이 해결이 되면 실제 서비스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 적용 단계인데요. 저희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서비스 적용할 때 뭐 자동화를 하거나 하진 않고 있고요. 그냥 완성된 코드를 작동하는 페이지와 이제 코드들 압축을 해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 GitLab에 있는 저장소 경로를 공유를 해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라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전달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는 다시 한번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몇몇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해서 개발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도 백엔드 환경에 대한 환경을 다 로컬에 설치해야 되는 점들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1시간, 2시간씩 설치하는 데만 프로젝트 환경 구성하는데 1시간, 2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다 이제 코드만 전달하고 백엔드 개발자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배포 및 테스트 단계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그런트 작업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수많은 그런트 플러그인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활용하면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성능 측정 도구와 그리고 크롬 개발자 도구의 성능 모니터링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는 점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세스는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들을 간단히 보면 네이버 윙버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한 부분이 이제 저는 네이버 지도 API를 사용하진 않고 구글 지도 API를 가지고 윙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했어요. 이 라이브러리가 하는 역할은 뭐 보시는 것처럼 지도 위에 이제 템플릿을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바인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구글 API에서는 제공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제가 이제 구현을 한 거고요. 현재는 서비스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자동차 모바일이 있고 이거는 진도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이제 상당히 많은 사용자 UI가 들어가 있죠. 이미지 플리킹, 컨텐츠 플리킹, 텍 컨텐츠.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프로젝트가 이제 라인이었는데 이제 웹 기반 OS인 파이어폭스 OS에서 작동하는 라인을 만들었던 거고요. 이제 로컬 스토리지나 인덱스DB, 웹워커 등 이제 HTML5 스펙을 좀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 수신이라든가 전송 같은 경우는 롤폴링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뭐 소켓이나 뭐 그런 것들로 구현하기에는 뭐 개발적인 이슈도 그렇고 이제 백단, 이제 라인의 백단이 이제 소켓으로 통신하는 걸 지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롱컬링 방식으로 그쪽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핸드폰에 올라가는 거겠다 보니까 카메라나 SD카드, 갤러리 정보, 네이티브 API도 활용을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했던 이제 네이버 지방선거인데요. 네, 아래 보시는 것처럼
네, 프론트엔드 기술로 이제 레이싱을 개발해서 사용자들이 이제 좀 더 쉽게 순위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했었고요. 그리고 실시간 서버와 통신하여 이제 여러 가지 차트 형태로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들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 테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팀 이진권들이가 개발한 건데요. 네이버 D2 부산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이게 가장 좋은 예인데 HTML5 스펙을 활용해서 이제 테트리스 게임 부분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몽고DB, 익스프레스, 노드.js 같은 프론트엔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비슷한 것들로 해서 백엔드 서버를 구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백엔드 개발자의 도움을 받지는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기술로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풀스택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많은 서비스가 이제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UI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 개발 기능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웹이 구동되는 디바이스가 되게 많아졌죠. 파이어폭스 OS처럼.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웹앱이 많잖아요. 웹 기술로 제작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플래시, 실버라이트 등 이제 다른 언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됐던 기능들이 HTML5 스펙으로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기술의 영역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테트리스와 같이 웹 서비스 풀스택을 이제 자바스크립트만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가 했는데요. 지난 부산 세미나에서 이제 밀스택을 소개를 해드렸죠. 몽고DB, 익스프레스, 앵귤러.js, 노드.js.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백엔드까지도 이제 저희가 개발이 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수 있는 영역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유재석도 그랬죠.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있나요? 네. 그리고 웹 개발자가 아니면 브라우저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브라우저는 그냥 인터넷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웹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기획자나 디자이너 분들조차도 예를 들어 크롬 열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몰라요. 그냥 i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다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브라우저는 인터넷이 아니죠. 자, 이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하는 일을 몰라요. 모르고 있고, 저도 이제 지인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때 너 하는 일이 뭐야? 물어보면 웹 서비스 만듭니다. 홈페이지 만듭니다. 몰라요. 그냥 네이버 만듭니다. 알아요.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을 모르지만, 이제 최근 수많은 IT 기기들이 많이 등장해서 웹 서비스의 영역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는 약 70억 명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인터넷 이용자는 약 30억 명.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인구의 약 41%가 웹 서비스는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은 많이 쓰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하는 일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저희가 만드는 웹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페이스북, 네이버, 유튜브, 그리고 구글 지도까지 이렇게 이제 이 서비스들의 다양한 인터랙션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저희는 끊임없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나은 앱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부심을 느끼고 개발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